밤 11시 45분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에 사는 대학생 지우는 늦게까지 과제에 열중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불어오는 가을 바람이 으슬으슬 몸을 감싸며 그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렸다. 지우는 불현듯 으스스한 기운을 느껴 창문을 닫으러 갔다. 창문을 닫으려고 고개를 돌린 순간 그는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지우는 그 감각이 꽤나 불편했지만 피곤한 나머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다시 자리에 앉아 과제에 집중하려 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집중이 되지 않았고 그는 문득 바깥을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우는 천천히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봤다. 거리에는 인적 하나 없고 찬바람만이 그의 얼굴을 스쳐갔다. 그러던 중 맞은편 아파트 창가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그림자를 포착했다. 그것은 마치 사람의 형상 같았으나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채 자신의 방을 응시하고 있었다. 깜짝 놀란 지우는 그 자리에서 몸이 얼어붙고 말았다. 그는 눈을 한번 깜빡이고 다시 보았지만 그림자는 사라져 있었다. 불쾌한 기분을 없애기 위해 그는 물을 마시고 잠시 정신을 가다듬으려 했다. 하지만 그때 그의 방 전화기가 불길한 소리로 울리기 시작했다. 밤늦게 걸려온 전화는 흔치 않았기에 그는 의아한 마음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그러나 그쪽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단지 먼 곳에서 누군가 숨을 고르는 듯한 소리만이 이어질 뿐이었다. 지우는 불안감을 느끼며 전화를 끊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그의 책상 위에는 익숙하지 않은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틀림없이 아까까지 없던 것이었다. 조심스레 노트를 펼쳐보니 그 속에는 알아볼 수 없는 글씨로 보고 있다라는 문구가 붉은 잉크로 쓰여 있었다. 덜컥 겁이 난 지우는 도저히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다. 지우는 곧장 방을 뛰쳐나와 부모님의 방으로 향했다. 그러나 부모님의 방문은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았고 안에서는 아무 응답도 들리지 않았다. 두려움에 떨며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지우는 방 안에 낯선 그림자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창밖에서 보았던 긴 머리의 형상이었다. 이성의 끈이 끊어진 지우는 뒤로 물러서던 중 발이 무언가에 걸려 방바닥으로 넘어졌다. 고개를 들어 그림자를 확인하려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진 듯 방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지우는 온몸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방금 있던 일이 꿈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 며칠 뒤 지우는 그날의 이상한 사건을 잊고 지내기로 다짐했다. 그러나 여전히 어딘가에서 자신을 보고 있는 느낌은 떨쳐낼 수 없었고 집안의 모든 거울과 창문은 그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한 후 그는 자신이 살던 아파트의 역사를 알게 되었다. 몇 년 전 그가 살고 있는 층에서 의문의 변사가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항상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믿기 어렵겠지만 지우는 그 기사가 사실이라면 자신의 방에서 사라진 그림자와 소름 끼치게 닮은 이야기를 발견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는 그날 밤 다시금 그의 방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다. 지훈의 마음은 혼란스러웠고 전화기 저편에서 들리는 숨소리는 점점 더 가깝게 느껴졌다. 그 순간 그는 이 모든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 가지 결심을 했다. 흔들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고 아파트를 뛰쳐나가 멀리 떠나는 것이었다. 떠나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보았고 창밖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한 사람을 다시 보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작별 인사처럼 한 사람의 고요한 미소였다. 두 번째 이야기.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각색하여 길게 작성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픽션이며 순전히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것입니다. 어느 작은 마을 그 중에서도 가장 외진 곳에 서 있는 낡은 고택이 있었다. 이 집은 몇십 년째 비어 있었고 동네 사람들은 그 집을 멀리했다. 원래 그 집에는 박 교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어느 날 호련히 사라지고 말았다. 박 교수는 고대 문명을 연구하던 역사학자였고 그의 실종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그 집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특히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 집 근처에 가면 잡기에 홀린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생 3명이 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과감히 그 집을 방문하기로 했다. 그들은 각각 경위 수진 그리고 우였다. 이들은
늦은 밤에야 집 앞에 도착했다. 달빛이 휘영청 밝았고 그나마 길을 따스히 비춰주었다. 집은 생각보다 더 넓고 음침했다. 입구 문은 갈라진 채로 열려 있었고 그 틈 사이로 어두운 내부가 아슬아슬하게 드러났다. 은호가 웃으며 말했다.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그냥 오래된 집일 뿐이야. 하지만 수지는 왠지 모를 싸늘함을 느꼈다. 뭔가 기분이 좋지 않아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오지 말걸. 경희는 용기를 돋우었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잠깐만 둘러보고 나가자. 그래도 이 집이 왜 그렇게 유명한지 궁금하잖아. 셋은 서로의 손에 손전등을 쥐고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바닥은 신경질적으로 삐걱거렸고 벽에는 정체 모를 낙서들이 그려져 있었다. 그중 한 낙서는 특히나 기묘했다. 진실을 아는 자는 여기에 없다 라고 쓰여 있었다. 경희는 힐끗 낙서를 보며 근처를 더 둘러보았다. 여긴 박 교수의 작업실이었겠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네. 그런데 은호가 뭔가 발로 찬듯 소리가 났다. 그는 땅바닥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그것은 자물쇠로 단단히 잠겨 있었다. 여기 좀 봐. 뭐가 들었나? 흥미로운 마음을 감출 수 없는 셋은 상자를 열기 위해 여러 방법을 고민했다. 결국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에 비춰보니 상자 옆에 놓인 열쇠를 발견할 수 있었다. 상자를 여니 오래된 사진들과 낡은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서 박 교수는 낯선 사람과 함께 미소 짓고 있었다. 그런데 사방이 뿌옇게 흐려져 그 배경이 어딘지 알 수 없었다. 일기장은 박 교수가 고대의 비밀을 찾아내려 했던 기록들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마지막 몇 페이지는 박 교수의 혼란스러운 심경과 함께 무언가로부터 쫓기고 있다는 글로 가득 차 있었다. 수지는 소름 돋는 기분에 일기장을 덮었다. 뭔가 끔찍한 일이 있었나 봐. 경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긴 한데 왜 일기를 이렇게 남겨두었지? 그때 갑자기 방문이 큰 소리와 함께 닫혀버렸다. 셋은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은호가 황급히 문 손잡이를 잡고 흔들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수지는 공포에 떨며 말했다. 여기 진짜 이상해. 빨리 나가야 해. 경희와 은호도 절망적인 마음으로 다른 방법을 찾아봤으나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때 사진 속의 한 인물이 서서히 흐릿해지더니 방 안에서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셋은 서로 껴안으며 자신도 모르게 사진을 다시 살펴보았다. 그 순간 사진 속 인물들의 눈동자가 천천히 피를 흘리는 듯한 형상으로 변했다. 은호는 소리쳤다. 이 집 뭔가에 저주받았어. 결국 셋은 집 한가운데 서로의 손을 꼭 쥔 채 굳어버렸다. 그 순간 저택 안에서 박 교수의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만두지 않으면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고택에서 공포에 찔려 뛰쳐나오는 세 사람을 발견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고 그날 이후로 그 고택에 다시는 아무도 발을 들이지 않았다. 셋은 그 경험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다만 가끔씩 꿈에서 박 교수의 마지막 경고가 들려올 뿐이었다. 그날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며 점점 흐릿해졌지만 그들이 느꼈던 끔찍한 공포는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었다. 그 후로 오랫동안 그 집은 마을의 미스터리로 남았고 그 비밀이 다시 밝혀지는 일은 없었다. 세 번째 이야기. 서울의 한 외곽 지역. 도심의 번잡함을 피해 조용하고 한적한 마을로 이사를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가영은 어느 날 밤 기묘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날 그녀는 밤늦게까지 이어진 회사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시골길을 따라 걷다 보니 밤 공기는 한층 서늘해졌고 가로등도 드문드문 있어 주위가 더 어둡게 느껴졌다. 그녀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그때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가 흙을 파헤치는 듯한 소리였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등을 스쳐 지나갔고 순간 소름이 돋았다. 가영은 마음을 진정시키며 아무것도 아닐 거야 라고 되뇌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뒤따라왔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지만 어둠 속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며칠 뒤 그녀는 집 근처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들었다. 며칠 전 한 남자가 실종되었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하며 수색을 벌였지만 그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이상하게도 가영은 그날 밤 그녀가 들었던 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사건을 계기로 가영의 집 주변에서는 이상한 일이 연달아 발생했다. 전등이 갑자기 깜빡거리거나 벽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밤마다 들려왔다. 그녀는 이웃들에게 이야기를 나눴지만
다들 바람 소리나 노후된 전기 설비 탓이라고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그 소리의 근원을 직접 보게 되었다. 새벽 2시 그녀는 누군가 가볍게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 창문을 열었다. 그러나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낮게 깔린 안개만이 마당을 감싸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기분으로 다시 잠을 청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또 크게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가영은 주저하며 다시 창문을 향해 다가가 눈을 찡그렸다. 이번에는 분명히 봤다. 창문 밖에 어두운 나무들 사이에 흐릿한 형체가 있었다. 그것은 사람이었다. 윤곽만 희미하게 보였지만 확실히 누군가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너무 놀라 비명을 질렀지만 그 순간 그 형체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다. 다음 날 가영은 경찰에 신고했으나 별다른 증거가 없었기에 그저 사건은 잠정적으로 종결될 뿐이었다. 마을 사람들 중 몇 명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그 형체가 실종된 남자의 원혼일지도 모른다고 수군댔다. 몇 주 또 다른 실종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이상한 현상은 더욱 빈번하게 나타났다. 이번에는 마당의 흙이 누군가에 의해 파헤쳐져 있는 것을 본 가영은 두려움에 온몸을 떨며 집 안으로 도망쳤다. 가영은 몇 날 며칠을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 결국 그녀는 이 오싹한 수수께끼를 풀어야겠다고 결심하고 다시 그 밤에 사건이 있었던 장소를 찾아갔다. 밤 그날처럼 어두운 시각이었다. 그녀는 랜턴을 들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곳을 살폈다. 갑자기 한 줄기의 바람이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도와줘. 그녀는 랜턴 불빛을 비추어 보았다. 드디어 그녀는 그토록 찾아 헤맸던 진실이 무엇인지 보게 되었다. 숲속에서 발견된 것은 다름 아닌 실종된 남자의 물건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이제 오래되어 삭은 무덤이었다. 그들은 그곳에 잠든 채로 누구에게도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다. 마을은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고 사건의 전말이 알려지며 그 실종자들은 결국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 이 사건 이후 가영의 집 주변의 이상 현상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마치 영혼들이 자신들의 이야기가 전해졌음을 알았다는 듯 조용히 사라져간 것이었다. 가영은 마음의 안식을 되찾았고 그녀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던 소리들을 기억하며 그곳에서 배운 교훈을 잊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것은 바로 항상 들리지 않는 것에 귀 기울이라는 것이었다.